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7번째 시간이죠. 오늘까지로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일제치하의 문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일제치하의 문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해방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문학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 구분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일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앞 시간에 소설가로서 염상석과 최만식을 다뤄봤었죠. 그랬을 때 이 염상석 같은 경우 리얼리즘이 아주 대표적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의 총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문학 작품으로 그려낸 것들, 그게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이제 리얼리즘이라면 이 리얼리즘을 반대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떠한 객관화된 그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 개인의 포인트를 더 맞추죠. 인간 개인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성찰의 모습, 그 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에 더 포인트를 맞췄었고 근대 도시 문명이라는 것에 더 포인트를 맞추지요. 또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근대적 도시 문명적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더니즘을 그런 식으로 리얼리즘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어떤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희곡을 그동안은 다루지 않다가 왜 갑자기 또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희곡이라는 게 실제로 일제치하 안에서는 그 향후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을 하게 될 건데요. 심파극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문해사조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그 작가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문학사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도 있지요.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이, 희곡사를 너무 그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그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 시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모더니즘 시를 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더니즘 시. 1930년대 이제 모더니즘 시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에 크게 성장한 시단의 경향이죠. 그래서 현대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를 창작하게 되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현대성의 기반이죠. 현대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현대성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대라는 말 자체가 나타날 그다음에 시대 대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보면 나타나는 시대 아닙니까?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현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것은 가까울 근 시대 대자 아닙니까? 가까운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이다, 현대적이다 할 때 근대가 이를테면 언제까지이고 현대가 언제부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 구분이라는 게 근대와 현대라고 지금까지도 근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학 비평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현대라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현대라고 우리는 규정 지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학 비평사 안에서 규정 지어진 측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이제 규정 지을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근대 다음에 이제 현대다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핵심은 바로 이제 아까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화, 그 다음에 문명화, 그 다음에 개인 자아 이런 것들의 핵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론상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미지즘이거든요. 이미지즘은 1910년도에 이제 나타나는 문의 사조죠. 그래서 반낭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나타나게 되고 상징주의를 갖다가 계승하게 되는 게 이미지즘이죠. 그래서 이미지즘 그래서 말 그대로 이미지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메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야기되게 되는데 이 이미지즘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를 문학 창작의 어떠한 핵심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미지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떠한 그 이제 그 휴메 이미지즘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됐던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이론적 토대 안에서 그 낭만주의를 그러니까 반낭만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낭만주의 계열의 시운동이기 때문에 낭만주의라는 것이 인간계와 자연계, 그다음에 종교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이미지즘은 반 낭만주의이기 때문에 불연속적 세계관에 대한 것을 핵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와 자연계와 종교계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이미지즘의 핵심이라고 불연속적 세계관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더니즘 시의 경향이라는 것은 언어적 기법의 실험이라든지 혹은 자의식의 시적 탐구, 그 다음에 주지적 태도, 주관적 정서의 절제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공간적 구성에 의한 일상적 경험의 동시적 구현, 그 다음에 도시적 감각과 시적 심상의 구성 등을 그 시적 핵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주지적 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성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측면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측면,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 알지자, 여기 주지 할 때 지가 알지자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지적 태도라는 것은 그러한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를 중시 여긴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정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이제 정서적 측면을 중시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지적 태도를 가지면서 자의식 여기 나와 있듯이 자의식을 시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의식. 그러니까 인간 원래 근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는 게 근대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의식의 시적 탐구라는 것은 그러한 근대적 요소, 여기 이제 이 모더니즘 시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이면서 현대적인 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의식의 시적 탐구라는 것도 당연히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뭐 언어의 기법 실험이라든가 언어적 기법의 실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자신의 어떤 감정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법적, 언어 기법적 측면,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인 그 시어들을 구현해낸다거나 그것을 시어로 활용한다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실험적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더니즘 시 운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더니즘 시운동의 발발 이유를 보면 낭만주의 어떤 감상성과 계급문학의 정치적 이념 지향에 대한 부정과 반발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감성적 측면들을 갖다가 시로 형상화하는 것에 핵심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계급문학이라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목적문학이죠. 목적문학.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과연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과연 정답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어떤 시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시인들이 택하게 됐던 게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즘계 시인으로는 정지용과 김기림, 신석정, 이상, 김광균, 장만현, 조영출, 이렇게 시인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다들 들어보셨던 시인들일 겁니다. 뭐 정지용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시인이죠. 그 다음에 김기림은 여러분들이 뭐 낯선 수도 있는데, 김기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모더니즘에 있어서 그 시작을 알렸던 시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특히 이제 이 주지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다음에 I.A. 리처즈의 이론을 가져다가 문학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의 이제 시라는 것들도 주지주의 계열의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주지주의도 이제 모더니즘의 한 분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광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시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신석정은 어떤 한국의 전통성과 모더니즘성을 갖다 이렇게 조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석정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 목가적 시를 많이 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계 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석정이 어떠한 그 환상적인 것들이라든지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더니즘계의 시인들이 있고, 이러한 모더니즘 시가 이제 기존의 이제 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럼 봤을 때, 말의 리듬과 이미지의 참신함,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랑한 감성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낭만주의 시 계열의 시라든지 혹은 목적문학 계열의 계급문학 시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로 이제 뭐 김기림의 기상도라든지 김광균의 추일서정 같은 시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뭐 이 그러니까 김기림의 기상도라는 시를 보면, 그 기상도 같은 시를 한번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당대의 시어가 아닌 시어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늘 돋친 해협처럼 뱀의 잔등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의상을 두른 젊은 산맥들. 그러니까 배암도친 해협은 배암도친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비늘도친 해협은 배암의 잔등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의상을 두른 젊은 산맥들.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썼던 그런 어휘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낭만주의 계열의 시라든지 혹은 그 목적문학 시에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늘 돋친 해협은 그러니까 해협 자체를 비늘 돋친 해협은 배암의 잔등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의상을 품은 젊은 산맥들 이렇게 일련이 돼 있거든요. 세계의 아침 그러니까 기상도 일부의 세계의 아침이라는 시의 일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 돋친 해협은 배암의 잔등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의상을 두른 젊은 산맥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연이 바람은 바닷가의 사라센의 비단폭처럼 미끄럽고 오만한 풍장은 바로 오전 7시의 절정에 가로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뭡니까? 어떻게 보면 관념 어휘들이 쭉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죠. 관념 어휘들의 나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념 어휘들의 나열이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1년과 2년 을 듣고 물론 이제 이미 기상도라는 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오늘 이제 기상도라는 시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비늘 돋친 해협은 배암의 잔등, 비늘 돋친 해협에 배암의 잔등처럼 살아났고 아롱진 아라비아의 의상을 두른 젊은 산맥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 일종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시적인 화법과는 동떨어진 언어적 기법의 실험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김기림의 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모더니즘 시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더니즘 시라는 게 이렇게 관념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상의 시를 오감들하는 시를 처음에 읽고 시인 여러분 독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했을 때 굉장히 낯설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더니즘이 어떠한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낯설음도 있거든요. 시적 실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모더니즘을 규정짓는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더니즘은 기존 한국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적 외부적 접근 방법을 지향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교적 실험, 그러니까 지적 방법에 의한 기교적 실험이 지적 센티멘털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교적 실험,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지적 측면, 인간이 어떠한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고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 사유들 이런 것들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걸 갖다 어떤 실험적인 어휘들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지적 센티멘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적 센티멘탈리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럴듯한 것들 이런 것들이죠. 느낌상. 그래서 뭔가 시이긴 한데 야 그래도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고급 독자가 아니고 일반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같은 시들이 일정 부분 극복해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어떤 시대 정신을 외면한 채 언어적 기교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기교,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념어휘들을 쭉 나열시켜 놓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더니즘 자체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해방이라는 것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더니즘은 그 어떠한 그 해방의 목적 의식에서 좀 비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대성이라는 것과 어떤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자아의 인식이라든지 그 의식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 개인사적 측면에만 몰입하게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대상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시대상을 등에 업고 어떤 현실적인 총체성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리얼리즘이었기 때문에 그런 리얼리즘의 반대에서 나온 게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시대성, 시대 정신이라는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계로 지적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더니티의 시적 극복에 관심을 보인 시인들이 바로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김광섭, 신석초, 김현성의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대 과학문명의 비인간화 경향에 반발하면서 인간 본능에 대한 시적 추구 작업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통합된 개인적 주체의 붕괴에 도전하면서 인간 생명 의지를 시적으로 구현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시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이 지금 여기 보면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김광석, 신석초, 김현승 이런 시인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정주 같은 시인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그 대표적인 시가 자화상과 국화협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화상이라는 것은 애비는 종이었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그 고난에 찬 자신의 일생을 갖다 쭉 그 시어로 풀어내면서 시적으로는 그 나쁜 시는 아니죠. 좋은 시들을 좀 쓰고 있죠. 국화협회사 같은 시들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이 인간 본능에 대한 추구는 그 시 안에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유치환의 대표적인 시를 봐도 유치원은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깃발이라는 시가 있죠. 깃발,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푸른 대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유치원의 깃발 아닙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뭐 생명에서 이런 것들을 시집 생명의 서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모더니티의 시적 극복에 관심을 보였던 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 모더니즘 담론이 자리하게 되면서 인간 존재와 삶, 생명과 죽음의 문제, 고독과 의지와 같은 관념적 주제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 모더니즘 운동의 넓은 범주 안에 모더니티의 어떤 시적 지향 자체를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앞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모더니즘 시 운동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이 모더니즘 시 운동이 아까 한계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의 외면이라든지 언어적 기교에만 치우쳐 버렸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김기림의 시가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자 젊은 시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떠한 생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들을 쓰게 됐는데 그 시인들이 바로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김광석, 신석초, 김현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김현수 가을의 기도 이런 그 유명한 시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정지용. 정지용 씨는 시적 언어의 자각을 각별히 드러낸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적 대상으로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선명한 심상과 절제된 언어로 포착했죠. 그리고 이제 언어의 조형에 대한 탐구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시의 언어를 통해서 음악적 가락의 미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조형의 미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시들을 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감각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시인의 노력의 산물이 바로 정지용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다와 유리창 이런 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리창 같은 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죠. 그래서 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아,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갈들은 양. 잘 안 떠오르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니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배열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거죠. 참 좋은 시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우리가 딱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입김을 후 불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치 날개가 파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확 펼쳐졌다가 타타타타타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 모양을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잘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언어의 감각성을 굉장히 잘 살려낸 시인이죠. 정지용. 그래서 이제 이 그의 시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유리창이라는 시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모더니즘 시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지용이 꼭 모더니즘적인 시만을 썼던 건 아니죠. 향수라는 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향수라는 시는 노래로도 불리고 있지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향수라는 시는 그 노래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수 이동원하고 서울대 음대교수 박인수 그 선생이 같이 불렀던 거거든요. 빼길 하소가 그곳이 참아 꿈의 소리 시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잠시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 자체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이 뭐 향수라는 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향수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향수라는 노래를 들으면 향수 하면은 뭡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그리움이죠, 일종의.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고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곡을 조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뭡니까? 어릴 적 그런 정감 어린 그러한 고향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사가 아니라 시의 내용을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수라는 이 시 자체가 다항대 그러니까 일제치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만 이 시를 읽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시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이고 이삭 줍던 곳이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이고 이삭 줍던 곳이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향의 어떤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사철 발벗은 아내라는 것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을 줍는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서리까마귀 우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수라는 시 자체가 분명히 뭡니까?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렇게 되고 있거든.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하면은 그 노래로 부를 때는 굉장히 뭡니까? 정서적으로 야 옛날 고향 이런 느낌인데 시어라든지 시에 드러나 있는 내용의 현실성을 놓고 본다면 일제치하의 그 암울했던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 안에서 굉장히 고달픈 거죠. 사철 발벗은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철 발벗은 아내가 햇살이 따가운데도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굳이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지용 시인의 시가 이런 게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향수라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대중가요 가수와 말 그대로 음대 교수가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이동원 선생하고 박인수 교수가 둘이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대중가요 가수와 음대 교수가 같이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러한 곡이거든요. 그 곡이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그 곡을 들으면 마치 옛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름다운 뭐 실개천이 막 흐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고향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시어를 가지고 당대의 일제치하에 그것이 과연 향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결코 향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읽어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정기용 시인은 주관적 감정의 절제와 정서의 균제,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사물과 현상을 순수관념으로 포착해가지고 시를 표현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집 백록담이라는 시집의 시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인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상은 기존의 문학적 기법과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특유의 공간 감각, 그러니까 주체의 존재론적 위기 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혹은 상징적 의미의 대립적 관계의 구체화를 위해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공간 감각 자체를. 그래서 공간 감각이라는 것이 개인사적 체험에 근거해 가지고 기하학적인 것이나 건축학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감도와 거울이라는 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하학적, 건축학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기하학적, 건축학적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 이상이 원래 건축학도죠. 건축학도. 그래서 그의 대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이죠.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 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실화를 갖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상상 안에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직접적으로 그 이상의 시를 갖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물론 어느 정도 관계성은 맺고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상이 지은 그 건축물이 일제 시대 때 그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건축학도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감도 같은 시를 보면 오감도지요. 오감도. 그러면 오감도의 오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그 까마귀 오자인데 오감도가 아니라 까마귀 오자가 원래 뭡니까? 세조자죠. 그래서 조감도죠. 조감도. 조감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 도면이죠. 도면. 건축의 도면을 조감도라 그러거든요. 그럼 조감도라는 것은 세의 그 세조자를 써가지고 세의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게 이제 조감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감도의 세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가지고 오감도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 오감도 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읽어봐도 굉장히 난해하죠. 뭐 제1아이가 뛰어가고 제2아이가 뛰어가고 제3아이가 뛰어가고 막 그래서 뛰어가다가 13아이까지 뛰어가죠. 그러니까 제1아이가 길이 막혔다 그리워, 제2아이가 길이 막혔다 그리워 해가지고 제13아이가 길이 막혔다 그리워 하면서 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맺음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시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13이라는 그 숫자를 이제 분석해 보면 13은 12 플러스 1 아닙니까? 그럼 12라는 것은 12시간이고 12계절이 12달이죠. 어, 12시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2시간에서 벗어난 시간. 그 다음에 12달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2달에서 벗어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탈되어 있는 자아지요. 그게 이제 13번째 아이인 13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상은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어, 어. 원래 이제 이상이 자기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손가락이 잘린 이발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부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적에는 안 올려놔요. 그냥 너는 양자야 그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상의 어떠한 굉장히 극진하게 이상을 안방에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모 큰엄마가 오게 되죠. 새로 들어옵니다. 큰엄마. 그러면서 이 큰엄마가 새로 들어오면서 아들 한 명 같이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상이 건너방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 이제 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이상을 건너방으로 해가지고 자기 할머니와 함께 이제 지내게 하거든요. 그 건너방의 이미지가 이상의 그 날개에 나와 있는 어두침침한 방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런 거죠. 자기가 백부의 양자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정들을 이제 시로 형상화한 게 이 오감도 같은 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감도 제2호 이 오감도라는 시가 그 당시 이제 조선중앙일보에 연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상의 친구였던 박태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기획은 총 30편까지를 기획을 했었는데 총 15편까지 연재가 되고 중단이 되죠. 중단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독자들의 항의가 너무 빗발쳐가지고 중단이 되게 되죠. 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 자체가. 그러니까 오감도 제1호도 이해하기 힘든데 오감도 제2호 같은 시가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좋을 적에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게로 나의 아버지한테서 태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상이 23살 땐가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살 땐가 자기 백부가 죽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백부가 죽다 보니까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돼버려요. 왜? 자기가 원래 백부의 양자였지 않습니까? 호적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 집안 전체를 갖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을 너무나 많이 가졌던 거죠. 이상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오감도 제2호의 그런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낳고 나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의 어떤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시로 형상화시킨 게 이제 오감도 제2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15호까지 굉장히 시 자체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갖다가 독해하는 그 부분들도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상의 어떠한 수학적인 것들의 활용, 그러니까 수의 배열의 어떤 규칙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무의성을 강조해가지고 전체와 개체 사이의 부조화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에 대한 각서라든지 오감도 이런 것들 부조화죠. 부조화. 전체와 개체 사이의 부조화. 그러니까 오감도 제1호가 뭡니까? 골목길을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을 뛰어가고 있는데 제1아이가 뛰어가고 제2아이가 뛰어가지요. 그리고 제3아이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뭡니까? 내가 지금 뛰어가는 아이들, 아해로 대표된 아이들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위치에 있는 오감도, 그러니까 까마귀의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뛰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들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앞에서 바라보는 건지 혹은 위에서 바라보는 건지 얼마든지 시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체와 개체 사이의 부조화죠. 그리고 공간 아닙니까? 공간을 시각화하죠. 말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상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시의 어떤 궁극적 목표라는 것은 모든 근대적인 것들의 어떤 부정이죠. 그래서 자아의 분열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 자아를 부정함으로써 원리와 원칙,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이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상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더니즘 소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모더니즘 시를 너무 오래 해버렸네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더니즘 소설. 그래서 카프 해체에 따른 새로운 경향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1935년에 이제 카프가 해체되면서 집단적 주체와 이념의 문제가 배제되는 으로써 어떤 일상적인 현실 문제를 개인의 어떠한 의식의 추이를 따라 가지고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개인 의식의 추이를 통해 가지고 그려낸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일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소설가 구보시가 서울 시내를 걸어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소설가 구보시 일일 아닙니까? 그런 이제 소설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향으로. 그래서 구인회가 있죠. 구인회. 그래서 1930대 후반 새로운 소설적 경향을 주도했던 이효석, 이태준, 박태원, 이상, 김유정 등이 만든 게 이제 구인회죠. 그래서 기존 소설이 어떤 사실주의적 경향과 거리를 둔 새로운 소설적 기법을 실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공간을 삶의 무대로 해서 개별화된 인간의 어떤 내면 의식이라든지 도회적 풍물,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관능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천착하는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게 이제 구인의 작가들이죠. 그래서 이 구인의 작가들이 모더니즘 소설의 어떤 대표적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더니즘 소설의 경향이라는 것은 개체화된 인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속성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상실이라든지 개인주의적 태도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 소설을 중시해왔던 비평가들에게는 이제 소설의 위기로 이제 인식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삶에 대한 인식의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보는 징후로 인정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모더니즘 소설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경향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대표적 작가 박태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소설가 구보시 일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이 소설가 구보시 일일은 기존의 소설적 기법인 발단과 갈등의 클라이맥스 구조가 무너졌죠. 그래서 어떤 소설가, 구보라는 소설가의 하루 일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현실을 굉장히 방관하면서 자신의 주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의식인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적 공간을 떠도는 인물을 그리면서도 그 내면화되어 있는 의식 공간, 그러니까 내면화되어 있는 의식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묘사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가 그 서울 시내 한 바퀴 도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굉장히 도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화신백화점 그 당시에 이제 화신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화신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화신백화점 옥상에 카페 그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 라운지에 가면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코피라 그러거든요. 코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도시 문명을 갖다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어떠한 소설들과는 다르게 그런 게 이제 도시적인 것들을 그려내는 그 새로운 작가군들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천변 풍경 같은 경우는 소설 기법 면에서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상의 어떤 내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표현해내는 것에 이제 묘사가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전묘주의 어떠한 기법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묘주의라는 게 이렇게 점점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게 전묘주의 화법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이 천변풍경이라는 것이 그 청계천 주변이거든요. 청계천 주변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일상들을 쭉 나열시켜 놓거든요. 전묘 형태로. 그런데 그게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청계천변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면서 주체로서 행동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의 어떤 총체성 확보보다는 공간의 총체성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공간의 총체성을 확보해가지고 청계천 주변의 어떤 총체성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던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이태준이죠. 이태준. 그래서 초기의 단편 소설은 현실적인 삶에서 좌절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있게 천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이제 줄을 이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부적응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허무, 그 다음에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반근대적 미의식으로 치환되면서 단순히 개인적 성격의 문제이기보다는 식민지 현실과 모순된 근대라는 일상을 갖다가 연관시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모더니즘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불우한 인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 근대 의식의 문제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이제 동시에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순박하고 선량한 내변 세계와 그 성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순박하고 선량한 인물들을 그려낸다는 것은 작가가 근대적인 것이 함유하고 있는 모순을 보면서 그러한 모순을 사회적 윤리의식과 결부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문제점으로 던져놓고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뭐냐면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세태 혼란 이런 것들의 보여주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순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창작의 어떤 행태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 근대의 문제성을 부각시키면서 현실적 윤리 감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이태준 문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작가 자신의 신변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일상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자아의 내면성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 소설을 창작해내죠. 그래서 일상의 현실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태준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복덕방 같은 뭐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태준의 작품들도 여기 나와 이제 뭐 박태원이라든지 이태준 대표적인 이제 모더니즘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도 모더니즘 소설을 쓰죠.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이 이제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최명희 같은 소설가들도 있죠. 최명희의 비 오는 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명희의 비 오는 길 같은 경우 그 도시 그러니까 이 어떤 음침하고 그 문명화된 것들에 대한 그 습함 이런 것들이 그 비 오는 길이 아주 잘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은 그 최명희의 비 오는 길 같은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또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아유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에, 너무 또 길게 해버렸네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그 모더니즘 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해 버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에, 모더니즘 소설은 이러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있다 대표적인 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기회 닿으시면 모더니즘 시나 소설들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1930년대, 40년대 어떠한 그 한국 문단의 흐름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대에 어떠한 그 개화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고요. 1920년대에 이제 비로소 이광수, 그러니까 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어떤 이광수 이제 소설 쪽에서는 이광수, 그 다음에 김동인, 그 다음에 염상섭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소설의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모더니즘 그 1920년, 25년, 35년 사이에는 계급 문학이 좀 줄을 이뤘었고요. 그게 1930년대 와가지고 모더니즘이라는 것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시대성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있어서도 어떤 주요 안에 불놀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낭만주의 계열의 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영파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죠. 신경영파가 등장을 한 후에 이제 그게 신경영파가 목적문학, 계급문학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러한 그뭐 임화 같은 시인들이 쭉 연결되어 가다가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지용, 김기림, 신석정, 이상, 김광균 이런 시인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그 모더니티가 너무 이제 어떤 시대 정신을 외면해 버리고 기교에만 치우쳐 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생명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시에 담아내는 일군의 시인들이 등장한 게 이제 서정조, 오장환, 뭐 유치환, 김광석, 신석초, 김현승 이런 시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의 흐름이 쭉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아주 짧은 그 하나의 그냥 말로 이렇게 쭉 훑어드렸는데 그런 계보도를 그러니까 문학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 정도를 이렇게 쭉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이 지금 방금 빨랐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이걸 천천히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들어보시면서 그 흐름을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적인 측면에서는 개화기 1910년도에 이제 개화기 시가가 등장을 하죠. 개화기 시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 신채시라든지 이런 개화기 시가 형식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자유시 이제 주요하는 불놀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본격적인 근대 문학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억이라든지 김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20년대 오게 되면 이제 낭만주의 계열의 시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상화라든지 이런 그 낭만주의 계열의 시들이 나타났다가 이 낭만주의 계열이 너무 그러니까 시대성을 또 외면한다는 그런 것에 비판을 받으면서 신경향파가 나타나죠. 그래서 신경향파가 나타나가지고 계급문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35년에 이제 카프가 주도가 되면서 임화의 단편 서사시와 같은 형식의 시들이 이제 쭉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이제 이러한 계급 문학과 어떠한 그 낭만주의 문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모더니즘 시들이 있죠. 그래서 그 모더니즘 시 계열의 정지용, 김기림, 신석정, 이상, 김광균 이런 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더니즘 역시 어떤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너무 기교에만 치우쳤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그러한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김광섭, 신석초, 김현승과 같은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생명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40년대, 30년대 후반 40년대에 그와 같은 시의 형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쭉 일제치하의 어떠한 시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소설에서는 처음에 신소설이 등장을 하죠. 이인직의 신소설이 등장을 하다가 이제 그 이인직의 신소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광수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근대문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이광수의 어떠한 계몽문학을 갖다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김동인이죠. 그래서 김동인의 어떤 단편 소설이 막 나오다가 그 김동인을 이 어떠한 그 단편 소설에서 예술 지상주의적 그런 측면들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그려내려고 염상섭과 같은 작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염상섭이 이제 이후에 이제 리얼리즘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염상섭이 어떠한 그렇게 등장한 것과 더불어서 20년대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카푸의 어떠한 카푸 김남천이라든지 이기영이라든지 이런 리얼리즘이면서 계급문학적인 목적문학적 성격을 지녔던 작가의 일군의 작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작가들이 등장을 했다가 그게 이제 1930년대 오게 되면 그러한 그 계급성을 비판하면서 모더니즘 계열의 그러니까 도시 문명적이고 개인의 자아의 내면의 모습들을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일군의 작가분들이 모더니즘 소설들을 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박태원과 뭐 이태준 이런 소설가들이 있죠. 그다음 이상 이런 이상은 이제 그 모더니즘 시에도 걸쳐 있고 소설에도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일군의 작가군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일제치하의 어떠한 현대 문학사적 흐름을 쭉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시와 소설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해하신 후에 이제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일제치하 극의 어떠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뺏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일제치하 극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한 후에 이번 주 일제치하의 어떤 문학의 현대문학사 안에서 일제치하의 문학사적인 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해방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